여보, 무슨 일이야? 나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실 문을 잠갔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급히 울음을 삼켰어요. 휴지로 코를 풀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봐. 남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피곤해서 그래요. 먼저 주무세요.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어요. 한참을 멈춰 있더니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이불 속으로 얼굴을 묻었어요.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8개월째였어요. 저녁 5시에 민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서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줌마, 늦었네요. 첫마디였습니다. 인사가 아니었어요. 저를 부르는 이름이 아줌마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없을 때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더군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 지우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우야, 할머니 왔어. 지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서진이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애 좀 봐주세요. 설거지도 부탁드려요. 저희 늦게 들어올 거예요. 아들 민수는 저를 보고도 본체 만체 말도 안 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와 서진이가 나갔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지우가 불렀습니다. 뭐 해줄까? 저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30분 후 칼국수를 내놨어요. 지우가 한 입 먹더니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맛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할머니가 정성껏 끓였는데. 지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아니라고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가 진짜 할머니는 따로 있대요.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래요. 지우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서러워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불행했던 나의 과거가요. 네 뱃속이 썩었다.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 거다. 시어머니의 고함이 귀에 생생했어요. 첫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벌써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었어요. 저는 거리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될 수 없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정에서 얻은 얼마간의 돈으로 칼국수집을 얻어 혼자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과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었어요. 그런데 박복한 저에게도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받은 작은 집이 재개발에 들어간 거였어요. 큰 돈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식당이 잘 되고 제 나이 32살 되었을 때 단골 손님이던 강태수라는 남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좀 같이 키워주겠어요?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어요. 아이는 겨우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아이를 못 낳는 몸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웃었어요. 이미 아이가 있잖아요.
잘 키워주세요. 저는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아기의 냄새, 보드라운 촉감, 안으면 포근한 느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 가정과 아이를 지킬 거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칼국수집 문을 닫았어요. 민수를 키웠습니다. 아기가 잠투정을 하면 안고 밤새 자장가를 불렀어요.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민수가 공부하고 크는 동안 남편 몰래 내 돈을 써가며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메이커 옷도 입히고 남 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게 38년이었습니다. 민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손주 지우도 태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는 나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머니였고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살갑게 웃어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용돈이나 내 손길이 필요할 때만 어머니였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엄마로 인정받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8개월 전 며느리 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기,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서진이는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민수에게 들었다고 했어요.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고요. 참았어요. 아들 민수와 손자 지우를 위해서였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정신없이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저녁 9시였어요. 서진이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오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38년 동안 키웠는데 왜 나는 아줌마인가요? 왜 나는 가짜 할머니인가요? 나는 엄마인데 첫 결혼 때 버림받았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민수에게 엄마가 아니었어요. 내가 참으면 돼.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진짜 엄마로 인정받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가정이, 내 아들이 모두 없어져 버릴 거니까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나만 참으면 되니까요. 이불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다들 잘해줘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하면 남편과 민수와 싸울 거예요. 그럼 가족이 무너집니다.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2달째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이번 달도 오실 거죠?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제가 대답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3천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았어. 줄게. 다음 날 아들 집에 갔습니다. 봉투에 돈을 넣어갔어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이번 달에도 지우 좀 봐주세요. 저희 정말 바빠서요. 지우도 봐주시고 틈틈이 집안일도 좀 해주세요. 청소도 좀 해주셔야겠어요. 저희가 형편이 안 좋으니 따로 일할 사람 쓸 수도 없거든요. 얼마나 더 가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냥 계속 와주세요. 저는 며느리에게 일하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더 이상 그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사정을 봐서 내가 도와주어야 하나 싶어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4달째 며느리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친척들이 어머니 얘기 물어보시던데요. 무슨 얘기? 며느리가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어요. 새엄마시라고요. 어머니가 안 오시면 친척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새엄마라서 손주도 안 봐준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시댁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역시 재치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또 버림받을까봐 무서웠어요. 알았어. 계속 올게.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아줌마 현명하세요. 5달째였습니다.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며느리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저한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새어머니 돈 꽤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식당 했다며?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러게. 노인네 돈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아봐야겠어. 내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며느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을 주웠습니다. 손가락에 파편이 박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6달째 며느리가 가장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는 야근이 많아요. 어머니가 안 오시면 지우 혼자 집에 있어야 해요. 천식약도 챙길 사람 없고요. 지우 천식 발작 안 일어나게 잘 챙겨주세요. 설마 친손자 아니라고 신경 안 쓰시는 건 아니겠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우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실 지난달 지우는 밤에 천식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날 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알았어. 반드시 갈게.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7달째 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가족이 지켜지고 민수는 내 아들이고 지우는 내 손자잖아.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민수네 집에 간 지 오늘이 8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하녀처럼 민수네 집안일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민수의 친어머니라면 민수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더 도와줬을 거란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 말들은 모두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불로 얼굴을 묶고 목을 놓아 울었어요. 저는 강태수 65세입니다. 38년 전 아내 박순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돌쟁이 민수를 친자식처럼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마운 내 아내가 8개월 동안 아들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통곡을 합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내가 울고 난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전자상가 오픈 시간이 떠 있었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침실에서 아내가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파에 누웠어요. 자는 척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까지 풍겨왔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떴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등이 굽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8시가 되자 저는 일어나는 척했어요. 벌써 아침이야? 아내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지 드세요. 우리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저는 시계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없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디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뭐 사올 거 있어? 아니, 그냥 산책.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오픈 시간까지 40분이 남아 있었어요. 근처 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는 게 맞나? 아내 몰래 녹음기를 숨긴다고.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9시 정각, 전자상가 입구에 섰습니다.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녹음기 파는데 어디 있어요? 한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3층 끝에 있어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끝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진열대에 작은 기계들이 놓여 있었어요. 녹음기 있어요? 주인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거 찾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작은 거요.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거. 주인이 서랍을 열고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꺼냈어요. 녹음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빨간 버튼이 2개 달려 있었어요. 이거면 돼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아내는 부엌에 있었어요. 저는 거실을 지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녹음기를 숨겼어요. 시계를 보니 10시였어요.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시장 다녀올게요.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나가자 저는 재빨리 침실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작동 램프가 켜졌습니다. 아내 가방을 열었어요. 안주머니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8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의심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또 아들 집에 간다고 했어요. 오늘 민수네 집 가야 해요.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내가 나갔어요. 저녁 9시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녁 9시 2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곧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시장에 간 사이 저는 아내 가방을 열었어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파란 버튼을 눌렀어요.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차 소리만 들렸어요. 며느리 차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달에도 오실 거죠? 참, 다음 달에는 청소도 좀 부탁드려요. 녹음이 끊겼어요. 다음은 아들 집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설거지 좀 해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줌마, 민수 자식과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가 아내를 무시하고 따돌렸습니다. 이건 학대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내는 8개월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심한 학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38년 동안 저 아이를 키웠습니다. 첫 결혼해서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도 내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아줌마라고, 가짜 할머니라고, 돈까지 뜯어갔다고, 민수자식 지도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지금 집에 있니? 네, 왜요?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간다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라. 전화를 끊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30분 후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앉아.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아내를 학대한 민수와 며느리 서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입 닥쳐. 네 어머니는 너를 돌쟁이 때부터 친자식처럼 키웠다. 아니, 친자식보다 너를 더 아꼈다. 어쩌면 내가 그럴 수 있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어머니가 8개월 동안 매일 울었어. 아줌마라고 불렀지. 가짜 할머니라고 했지. 돈도 뜯어갔지. 이제 내 어머니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손주 핑계로도, 돈 핑계로도 절대 연락하지 마.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민수가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 둘이 살자. 아들 신경 쓰지 말고.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엑셀을 밟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트럭이 달려왔어요. 빨간 불을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쇠가 비틀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아내였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저녁 6시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수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강태수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나는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스불을 껐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신,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0분 후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나를 쳐다봤어요. 잠시만요. 의사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유족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트럭과 측면 충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고 이송 중에도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지만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어요.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안치실로 가시겠어요? 안치실로 갔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있었습니다. 천을 걷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어요.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민수네 집에 갔던 거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울지 말았어야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나 혼자야. 당신마저 잃었네요. 이젠 완전히 혼자예요. 다음 날부터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3일장이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어요. 민수가 왔습니다. 며느리도 왔어요. 손주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나를 불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거짓 눈물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어요. 관을 화장터로 옮겼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보던 TV가 켜져 있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아버지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겨우 사흘이었어요. 집이랑 예금이랑요. 정리 좀 해야죠.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재혼하신 거잖아요. 법적으로 재산 배분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나는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나가. 네. 민수가 당황했어요. 나가라고. 지금 당장.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어. 그런데 재산 얘기를 해?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실 친어머니 아니시잖아요. 저희도 생각해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38년 동안 뭐였을까? 나는 너희한테 뭐였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마저 잃었어. 이제 정말 혼자야.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민수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재산 정리는 해야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8년 동안 키우고 하녀 노릇에 시키는 대로 다 했건만 남편 장례식 사흘 만에 재산 타령을 하다니 나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했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당신도 없어. 나 혼자야.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있었어요.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 가게 자리였던 땅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불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민수 공부시키고 이것저것 해주느라 조금씩 썼지만 워낙에 목돈을 받았기에 아직 꽤 넉넉한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제주도로 가자. 거기서 다시 칼국수집을 열자. 이번엔 나를 위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62세 여자가 서 있었어요. 흰머리가 성성했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 박순자로 살 거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재산 상속 서류 준비했어요. 오늘 집에 갈게요. 나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아. 오너라. 내가 다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어요. 통장을 쳐다봤습니다. 이 돈은 내 거야. 내 아버지 재산은 다 가져가.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서 와. 민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유산 상속 서류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류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쳐다봤어요. 필요 없어. 네.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 집도 예금도 다. 민수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영원히. 민수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10억 있어. 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억이요? 20년 전에 받은 식당 재개발 보상금으로 불린 돈이지. 민수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한테. 나는 통장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 푼도 안 줘. 민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어려워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나는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38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일어나.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내가 그 돈을 숨겼는지 아니?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첫 결혼에서 쫓겨났어.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민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아 시댁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칼국수집을 운영한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던 작은 집터가 재개발이 결정됐어. 건물주였던 내게 보상금이 들어왔지. 하지만 그때도 나는 혼자였어. 나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단골 손님이던 내 아버지를 만났어. 돌쟁이였던 너를 안았어. 그리고 결심했어. 이번엔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시는 버림받지 않겠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말하지 못했어. 말하면 돈 때문에 버려질까봐 무서웠어.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이용당하다가 또 버려질까봐.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네 엄마가 되려고 발버둥 쳤어. 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나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어. 너한테 나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며느리한테 나는 아줌마였어. 손주한테 나는 가짜 할머니였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38년이 허상이었어. 나는 일어났습니다. 내 아버지 재산은 다 가져가. 집도 예금도 전부 다.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민수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힘들어요. 조금만 보태주세요.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진짜 어머니로 모실게요. 한 푼도 안 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8년 동안 난 내 엄마 노릇했어. 하지만 항상 너는 나를 남 취급했잖아. 그런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뭐라고? 어머니? 잘한다고? 민수가 말을 잃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쓰는 거야. 법적으로도 내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내가 번 돈이야. 너한테 줄 의무도 없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가. 민수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민수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챙겼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해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직원이 물었습니다. 언제쯤 거래하실 건가요? 빠를수록 좋아요. 일주일 안에 가능할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작은 칼국수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고아원과 장애인 복지관에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제주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어요. 공항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날아오를 거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칼국수집을 차린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사장님, 칼국수 진짜 맛있어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작은 골목에 차린 칼국수집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어요. 38년 전 서울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나를 위해서였어요. 가게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달의 기부 제주 고아원 100만 원.
매달 기부했어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와 서진이가 서 있었어요. 민수는 턱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둘 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서진이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테이블을 계속 닦았습니다. 누구세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머니, 나는 쟁반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서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3억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돈 이야기세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정말 저 이제 죽게 생겼어요. 나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돈이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여기 땅 사고 칼국수 집 내고 모두 다 기부했어요. 돈 하나도 없으니 가세요.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통장에 남은 돈 500만 원 있어요.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키워주신 거 생각해서라도. 나는 일어났어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38년 동안 나는 내 엄마였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날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 우리는 네 아버지 장례식 날 이미 끝난 인연이다. 손을 걷었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내 아버지가 내 생각해서 너희 집에 갔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날 생각해 주셨다. 하지만 넌 아버지 장례식 사흘 만에 내게 재산 타령을 했잖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니? 나는 칼국수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 다신 오지 마. 민수와 서진이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손을 멈췄어요. 눈물이 반죽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가슴이 저릿하게 아프기도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칼국수 맛있었어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또 오세요.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제주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이달의 기부, 제주 고아원 100만 원. 매달 빠뜨리지 않고 기부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어요.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 사진이 있어요. 사진 속에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당신 고마웠어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당신만 날 사랑해줬어요. 마지막까지 날 지켜주려 했어요. 이제 난 자유롭게 살게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어제 도착한 편지였습니다. 펼쳐봤어요. 할머니께. 지우예요.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한참 찾았어요. 할머니 칼국수가 먹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역할을 하지 않을 거야.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남편도 잃었어요. 가족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예요. 육수를 끓이고 칼국수를 만들 겁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어줄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방으로 돌아와 바다를 바라볼 겁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자유롭고 평화로우니까요. 창밖 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소감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